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KDI와 한국은행이 또 충돌했습니다.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성장을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에 앞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낸 거죠. 사실 두 기관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과연 우리 경제가 지금의 부진을 털고 일어설 방법 무엇인지 오늘도 토론을 통해서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국은행 출신이시죠.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도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또 KDI 출신이시죠. 고려대 국제학부 최우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기관들이 내놓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1%대로는 좁혀진 건 이제 다 이견이 없는 것 같고 1%대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았는데 지금 상태라면 올해까지도 아마 역전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네,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진짜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 그 규모에 네, 지난 10여 년 평균 성장률이 2%가 넘거든요. 한 번도 큰 굴곡이 없이 2% 이상을 10년 이상 이제 유지를 했는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뭐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1%대 가기도 해서 네, 사실 미국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견주는 것은 좀 저는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거의 뭐 맞짱을 뜨는 그런 기분인데 차라리 일본하고 비교하자. 일본의 지난 한 15년하고 지금 한국의 성장률이 비교해보면 왜냐하면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일본이 한 10여 년 전에 갔던 길을 저는 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한국은 2% 성장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어쩌면 금년 내년에는 지금 뭐 1%, 뭐 1.6% 이렇게 KDI가 예상을 하는데 네. 저는 1% 나올까? 저는 1%도 장담 못한다. 특히 오늘 아침에 고용 통계가 나왔어요. 네. 고용 통계를 작년 고용 통계를 보면요 상반기에 한 월 평균 전년비로 한 30만 증가하다가 하반기 들어와가지고 뚝 떨어졌거든요. 네. 금년 상반기에는 저는 일자리 증가가 마이너스로 자주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래 놓고 보면은 금년도 성장률은 1.6도 저는 장담 못한다. 그래서 우리 내년 요맘때쯤 KDI 1.6, 한국은행 1.6 아닙니까? 저는 1.6은커녕 1.0만 나와도 금년도 선방하는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네. KDI 올해 성장률 원래 작년 말에 내놨던 게 2%였는데 1.6%로 0.4% 포인트 꽤 크게 낮췄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그 0.4% 포인트 빠진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전망을 해본 입장에서 다소 이례적인 숫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이러한 조정들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그 2025년도 성장률 전망에서 11월과 그 이번에 나왔던 전망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상반기가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네. 계엄 및 탄핵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내수가 굉장히 빠르게 안 좋아지고 그리고 수출도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아지고 다만 만약에 이러한 탄핵이나 계엄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KDI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작년 전망과 비교했을 때 상반기 전망을 좀 빠르게 빠지고 그리고 하반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덜 어두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한다고 저는 읽히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뭐
동의합니다. 저 신사동 교수님 이제 말씀에 동의를 해서 다만 이번에 1.6%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린 근저에는 그 지금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아주 오래 지속되는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률을 꺼트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상반기 안에 트럼프 리스크, 우리 지금 탄핵 정국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수습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반기에는 좀 반등을 이뤄낸다면 그 결과값이 1.6%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대로 안 간다면 더 낮게 볼 여지도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신 교수님 이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잠재 성장률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맨날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만 이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미국과 성장률 비교를 했을 때 인구 구조 변화가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심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게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 전망치였기 때문에 이제 탄핵 국면을 이제 그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은 숫자였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할 때 우리가 상반기는 그래도 좀 탄력이 유지되다가 네.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위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 상반기에 더 빠르게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대 이제 중반으로 이제 KDI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이제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네. 그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역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아직 미지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트럼프 정권의 그 무역 정책이 그게 미지수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1%대 초반까지도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불안한 마음을 거두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카드를 계속 꺼내드는데 결국 상호 관세도 공식화했고 별도로 자동차 부분에 대한 관세도 지금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다 이제 여러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글쎄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논란도 되긴 했는데 KDI가 아직은 추경 요건은 아니다. 금리 인하를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 이창훈 총재는 최근에 계속 공식석상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KDI가 말하는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봐요. 네. 우리 이 고약하게도 박근혜 정부 이후서부터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추경이 완전히 걸레가 돼 버렸어요. 그 말은 너무 쉽게 카드를 추경 카드를 남발했죠. 예.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심했는데 국가재정법이 왜 있냐고요. 국가재정법을 좀 지키자. 국가재정법에서 추경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추경이 필요한 이유를 야당이 이번에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뭐 안 하는 거 없이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법 자체도 개정하려고 했죠. 추경 요건에 대한 법 개정도. 그건 더 걸레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추경 요건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80% 저는 동의를 합니다. KDI가. 네. 근데 그럼 추경 요건이 진짜 없냐? 국가재정법을 들이대어서 추경을 발동할 여건이 상황이 전혀 아닌가?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12월 3일 날 비상기업을 깜짝 놀랄 비상기업을 발표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12월 통계가 나왔지만 일자리도 5만 개 이상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 산업, 그다음에 예술 스포츠 산업 등등 몇 개 산업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건 계엄 효과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불법적인 어떤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은 저는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차원에서 추경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국가 안전에 대해서 또 한 1조를 투입하자는 등, 뭐 SOC를 하자는 등 이런 거는 저는 이건 추경에 전혀 이거는 작년 말에 우리가 타결을 본 예산을 완전히 저는 뒤집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하나의 준 예산에 관한 법이라고 봐서 너무 심하다고 봐서요. 네. 추경은 국한된 부분에 있어서 추경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다음 허인 교수님께 먼저 네. 들을게요. 지금 추경 요건에 대한 부분의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게 2월 달에 추경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정치권에서 이제 통과가 됐다고 그런다면 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다들 그 한국은행도 그렇고 뭐 KDI도 21월 달에 2%였습니다만 2%가 만족할 만한 숫자인지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 2% 성장률이라는 게 성장률이 하락한다라는 전망치였고 이거를 네.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작년 말에 이제 예산안 통과했을 때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경 요건이냐라는 측면에서는 2월 달에 추경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그러니까 우리 정부 시스템이 그 정치권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뭐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이 지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이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동폭을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재정 정책과 이제 통화 정책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뭔가 그 스티뮬러스가 필요하다, 자극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과 KDI가 지금 뭐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그 두 가지 정책 모두 다 우리가 그 생산 능력 대비 지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를 자극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이제 서로 이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제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이게 그러면 이게 KDI가 맞느냐 이제 뭐 한국은행이 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효과 측면입니다.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뭐 이제 투자나 소비를 더 활발하게 민간에서 투자나 소비를 활발하게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리는데 그 일상적으로 보통 뭐 짧으면 6개월, 뭐 길면 1년 반, 뭐 이 정도까지의 이 텀의 그 효과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뭐 KDI의 전망치처럼 상반기에 안 좋은데 그러면은 지금 금리 내려가지고 상반기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시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실시가 된다고 그런다면 괜찮은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단지 이제 문제는 벌써 2월 달이란 말이에요. 네. 상반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2월 달에 지금 뭐 논의를 해가지고 네. 2개를 통과하고 네. 추경이 완성될 때 그건 보통 3, 4월 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3, 4월 달도 보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탄핵 국면에서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그 추경 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할지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상반기에 추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시가 상반기에 효과가 있을 만큼 실시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이제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건데요.
통화 정책을 한다고 그런다면 가계나 기업이 이제 더 빚을 내서 네. 우리가 수요를 진작한다는 거고, 그리고 재정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빚을 내서 우리가 경기 수요를 보충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 구조를 봤을 때에는 그래도 정부 쪽이 조금 낫지 않나, 가계나 기업보다는. 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KDI가 최근에 낸 보고서라든지 입장을 보면 꽤나 다른 기관들과 충돌을 할 때가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요건이 아직 성립이 안 된다. 금리 인하가 먼저다. 한은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기관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더 이상의 코멘트를 하진 않았지만 불편한 내색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KDI 내부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일단 이렇게 조금 더 그 부딪히는 모습이 이제 부각되는 근저에는 네. 작년에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지 않은 것이 일종의 실기였다고 비판한 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다소 언론에 자극적으로 부각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발표한 인터뷰 전문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추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읽기보다는 추경보다는 이제 허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금리 인하가 보다 유연하고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 통화 정책에 두고서 그 다음에 추경을 논의해야 된다. 한국은행은 우선순위가 반대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많은 부분을 압축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냈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컸습니다. 35조 원. 그리고 일단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규모 측면에서 보면 당초 예상보다 5조 원이 더 늘어났어요, 교수님. 슈퍼 추경이라고 볼만합니다.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35조 원. 전 두 가지 측면에서 34조 7천억인가 이번에 그 추경안을 비판하고 싶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추경이 민주당의 추경은요, 뭐 과거의 역사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많이 할 때는 1년에 막 4번씩 하고요. 보통 2번씩 하고 매년 했어요. 이거는 그 정부가 추경을 이렇게 자주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예산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추경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또는 국가의 예산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서 저는 마음에 안 들고, 예. 전 계속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해왔는데 그거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보완하는 조치로서의 추경은 진작에 여야가 합의를 했었어야 된다. 네. 그러면 그 지금 통계도 나타나고 있는 몇몇 개 그 타격 업종에 대해서 매출을 보완해 준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저는 많이 잡아야 5조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35조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긴 했어요. 네. 그래가 듣긴 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그 34조 5조 안에는 뭐 없는 게 다 있어요. 농수, 그다음에 농림수산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뭐 2조 8천억인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농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년도 예산 책정액이 25조 9천억입니다. 25조를 이미 책정을 했어요. 거기다 또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SOC에 뭐 또 넣었더라고. 이 SOC는요, 원래 민주당이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SOC에 또 돈을 넣었어요. 금년에 우리 예산으로 SOC 예산이 얼마 잡혀 있냐면요, 25조 5천억이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안들을 보면은 전부 예산에 상당한 금액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다. 그 위에다가 또 더 얹어가지고 34, 제가 비판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무안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무안에 대한 추경이 들어갔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무안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통상적으로요,
예비비에서 이걸 처리를 해왔던 항목들이거든요. 예비비를 4조 이상이나 깎아놓고 이제 와서는 이걸 또 추경에 집어넣잖아요. 저는 네. 민주당의 그 예산에 대한 태도와 추경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저는 그 맞듣지 못하다. 이게 추경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예산에 대한 권위가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비상계엄의 보완에 필요한 정도로 추경 예산을 줄여서 수정하면 저는 정부가 아주 즉각적으로 저는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우진 교수님, 35조 추경안 과하다고 보세요? 이게 이창용 총재가 이제 추경 언급하면서 필요한 정도의 규모를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10조에서 15조 정도 오히려 더 많게 지금 민주당이 안을 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하반기에 추경의 이제 기준점이 돼야 되는 지점은 이제 작년 계엄 사태에서 이제 민생이 그 활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내수가 감소한 부분이 대략 추정컨대 약 6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민주당의 감액한 부분이 한 4조 정도가 되고 기타 이제 그 대외 불확실성이 그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정 정책을 활용해야 되는 지점 한 5조 정도라고 생각해서 딱 15조네요. 제 마음속에는 15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네. 기준이어서 그거보다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엄중하게 볼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더 증액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감액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35조가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라고 이제 체감을 하실 수 있냐면은 2020년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4차 네. 추경을 통해서 대략 67조 정도였고 그 21년도에 50조 정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35조나 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최 교수님 동의 안 하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비유를 하자면 네. 그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모 자체는 지금 뭐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뭐 새벽 5시까지 해야 돼, 6시까지 해야 돼 네. 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대략 35조니까 지금은 새벽 3시 반까지 공부를 해야 돼. 코로나 때 새벽 6시까지 했으니까 지금 한 새벽 3시 반까지 공부를 해야 돼. 저는 이 정도 체감으로 원래 한 12시까지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한 1시 반까지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누군가 이제 3시 반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은 딱 이만큼의 체감처럼 네. 저한테는 들립니다. 예. 그리고 과유불급이다라는 제가 사자성어가 방금 떠올랐는데. 그 약간 이제 KBI가 그래서 이제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한 근저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저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제 판단을 얘기한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추경 효과를 논할 때 예. 이게 필요한 만큼만 핀셋으로 딱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넉넉하게 이게 덮듯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재정 승수 효과라는 차원에서 또 물론 예. 이것도 논쟁거리일 것 같아요. 학계에서는. 예, 우선 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복귀를 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 수준을 뭐 2%로 볼 것이냐, 2.5%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은이나 이제 뭐 KDI에서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을 하면서 1.6이라고 얘기했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0.5% 포인트가 지금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잠재 네. 성장률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잠재 성장률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스트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가 23년도 명목 GDP가 하는 통계에서 보시면은 2,400조 정도입니다. 2,400 뭐 1조 조금 넘는데요. 여기서 약 0.5%가 12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구축 효과나 뭐 승수 효과를 우리가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뭐 15조나 20조 정도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절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제 구축 효과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은 높거든요. 근데 네. 승수 효과는 좀 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마중물 효과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거는 올해 안에 이게 전부 다 실현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뭐 12조 원보다 더 큰 뭐 15조 원이나 20조 원 규모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적절한 규모이다.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35조가 어떻게 편성됐는지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당초에 좀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던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 부분이 또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비판적인 날을 세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이 반대 입장을 그동안 피력해 오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다시 포함이 돼서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네. 안 하던 SOC 투자도 하다고 막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고교 무상, 그 다음에 5세 무상 교육도 집어넣었고요. 뭐 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예산이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재정을 100조를 투입했을 때 네. 그 재정 규모가 100조가 경제 성장률을 얼마 올리는가를 제가 쭉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20년 전에는 한 0.2%포인트 올랐어요. 100조에 100조에 투입했을 때요. 0.2%. 최근 한 10여 년을 보면은요. 정부 재정 투자 100조당 우리나라 성장률이 0.06%예요. 100조를 투입해도 떨어지네요. 정부가 기여하는 성장의 기여 효과는 0.06이거든요. 그럼 35조가 많다고 하는데 35조를 집어넣어봤자 0.06의 3분의 1이니 0.02%예요. 제 포인트는 100조를 투입해도 우리나라 성장률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발 재정 투입해가지고 경제 살린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전 제가 그 주장하고 싶고요. 네. 그러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하위 10에서 15% 우리 국민들은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비나 이분들의 난방비나 이분들의 식료를 저는 대줘서 국가가 최소한 최저생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주는 책무는 저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돈을 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나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정부가 좀 나서지 마라. 민주당도 정부 투자해가지고 정부 지출해가지고 성장 못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당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여당도 경제 성장 기여를 못했어요. 재정 지출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돼요. 작은 정부로 가야 돼요. 근데 민주당도 그러고 지금 여당도 그러고 돈만 쓰면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 전 이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지금과 같은 그 상황에서 경제가 안 살아난다. 전 그 부분을 좀 통렬하게 우리가 자각을 하고 이 논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5만 원도 결국 같은 논리면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건 벌써 KDI에서 오래전에 입증이 된 거고요. 대표적인 구축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한테 만약에 25만 원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전 그 돈 가지고 생전에 안 하던 것에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전 그거 가지고 짜파게티 살 거고요. 그거 가지고 계란 살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돈 안 줬어도 샀을 것을 그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구축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장 효과가 없다. KDI에서 그 효과 분석한 게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5만 원이 어쨌든 지금 정치적 논쟁거리가 또 되고 있어서 예. 네. 그러니까 그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이제 그 지급이 됐었었는데 그 경제적 효과를 재정 승수의 관점에서 그리고 미시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확연했었던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제 네. 동료였던 김미루 박사가 했던 내용인데, 네. 이제 신선생 교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이전 지출의 형태로 대표되는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이제 재정 지출은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의 구매력을 누군가의 구매력으로 이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포를 바꾸는 것이고 그 분포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효과가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경기가 하강하고 좀 안 좋은 시기에는 그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책적으로 이것을 누군가가 이 돈을 꼭 소비를 하세요라고 강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준내구재 소비가 굉장히 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은 저축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돈을 쓰라고 강제를 하면은 준내구재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경을 바꿀 때가 되진 않았는데 그 돈을 주고 꼭 소비를 하라고 하니까 안경을 바꾸고 학원비를 선결제하고 즉 이 소비를 기간 안에 계속 늘려서 할 수 있는 준내구재 소비, 쉽게 설명해서 저축성 소비로 그 일종의 굉장히 비효율적인 저축도 아니고 소비도 아닌 형태로 함으로써 그 안경을 샀기 때문에 다른 데 지불했었어야 될 소비를 오히려 더 구축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물론 이제 김일우 이제 KDI 보고서에서의 이제 테마가 이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네. 구체적으로 미시 자료를 들여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반박을 그냥 하자면 손에 우리가 떡을 쥐면 떡고물이 어느 정도 묻는 건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축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가 전혀 없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면 25만 원의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가 다 안 나타나더라도 예산을 투입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포를 바꾸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경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럼 단기적으로 그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보인 것 아니냐? 결국에는 안경을 뭐 두고서 2년 있다 그걸 다시 쓰고 2년 후에 해야 되는 안경 소비를 지금 했다는 관점에서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단기적으로라도 효율적으로 그 효과가 보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약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거듭 항상 얘기 드린 건데 이게 취지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다만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상상을 해볼 때 그 비효율성이 조금 더 부각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허 교수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뭐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재난지원금을 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의 문제거든요. 이제 뭐 추가적인 소득이 생겼을 때 얼마만큼 지출을 하느냐. 라는 건데 그러면 10,000원 줬을 때 얼마만큼 지출하느냐? 그럼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 2,600원에서 3,600원 정도 지출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부에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 10,000원을 투여했는데 그 중에서 26%, 36%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가 30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만약에 지원금으로 줬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로 이제 전향을 했다. 그러면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준다고 그런다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1은 효과가 없고 한 10조 원만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네. 거시경제 성장률에서 보면.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하는 대로 이게 저소득층이나 이쪽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는 구축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가 없는 계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은 계층으로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뭐 70%, 80%가 분명히 소비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전 국민한테 다 뿌렸더니 뭐 KDI 보고서대로 한 3분의 1 정도만 소비로 연결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저축으로 가더라라고 하면 우리가 원했던 효과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동원해서 우리가
수요를 진작한다고 했을 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 신 교수님이 SOC 싫어합니다만 하여튼 SOC가 차라리 그 거시경제 성장률 높이는 데는 SOC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제 물론 그 과실이 국민한테 전체 이제 뭐 고루고루 나눠지느냐 그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그냥 거시경제율 그 GDP 성장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뭐 잘 나눠지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분석에서는 잘 안 나눠지겠죠. SOC에다 투자를 하면 일부 계층만 이제 좀 더 생산이 많아지고 건설업계 쪽만 더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거시경제 성장률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난지원금보다는 그쪽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근데 있겠습니다. 그 지금 SOC 지금 이게 야당의 그 35조 안에는 SOC가 약 1조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괜히 이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억울한 말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안 돼요. 아까 이제 허 교수님은 나은 방법이 SOC라고 했는데 제가 더 나은 방법 제가 소개할게요. 네. 국민지원금보다도 더 네. 낫고 SOC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게 뭐냐? 부가세를 낮추자는 거예요. 지금 부가세가요 폭발적으로 지금 세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다들 뭐 은행들이 이익이 엄청 많다고 장 손가락질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부가세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막 8조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니 경기가 나쁜데 부가세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건 국민들이 굉장한 부담을 저는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3년 또는 5년 정도만 10%에서 5%포인트로 낮춰주자. 그러면 짜장면도 많이 팔릴 거고 상점의 거래도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장사가 잘 됨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에게도 굉장히 저는 허리를 펼 수 있는 조치다. 그렇게 해서 세수가 들지도 않아요. 세수도 별로 안 줄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경제학자들이 부가세의 이 감축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 논란 좀 그만하고 부가세 인하를 10%에서 5%포인트로 저는 낮추는 방안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특별위원회 저는 구성을 해서 이거 좀 문제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 세입 세출 따져 보니까 법인세 줄었는데 이제 늘어난 항목 중에서 이제 상속 증여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어진 지금도 그래요. 세목이었습니다. 부가세가 이제 사실 그 원천 징수되잖아요. 뭐 사면 그냥 자동적으로 붙는 세금이니까 이거를 좀 낮추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다시 아까 금리 문제로 좀 돌아올게요.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 독자적인 결정도 있지만 소위 미국의 금리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속도가 좀 더딜 것 같습니다. 지금 C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3%대. 네. 허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러면 지금 3월 FOMC 미국 연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쪽으로 유지할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우리가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KDI가 주장하는 금리 인하가 먼저다라는 것도 사실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이고요. 물론 KDI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허 교수님 먼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미 다 설명하셨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예, 우선 트럼프의 압력만 뭐 우리가 약간 이제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 우리가 좀 제외한다고 그런다면 뭐 지금 전문가들도 한 97%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래요. 저희 미국 연준에 이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저번에 금통위 때 이제 동결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환율 문제 아닙니까? 예, 지금 아직도 이제 1,450원대 환율 이제 넘고 있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가지고 이 정도의 환율 레벨을 물론 우리가 타겟팅하는 거는 압니다만 이 레벨이 이 불안한 레벨이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기름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가 안 좋아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야 돼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는 뭐 앞으로 6개월이나 뭐 1년 뒤에나 일어나는 일이고 환율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 레벨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인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준도 지금 제가 그러니까 작년 말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진 게 이제 작년 말에는 고용 통계가 나빠졌었어요. 네. 미국의 고용 통계가 나빠졌었는데 지금은 고용 통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4%대 실업률, 뭐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미국의 4%대 실업률이라고 그런다면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추정하기로는 뭐 4%대 중반이 아마 완전 고용 수준으로 미국 연준이 추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상황이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요. 더 나빠지지 않고 있고 취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상보다 지금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지금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어불성설인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미국의 성장률은 2% 넘을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2% 넘는 그 큰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한 뭐 7, 8배 큰 그런 경제가 2% 성장을 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해 안에 뭐 많이 내려봐야 한 번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 미국 연준을 기다리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 네.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이런 가정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난번 이창용 총재가 환율 얘기 또 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은희 통화 정책에서 환율을 고려하는 것이 환율을 하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에서 가장 키가 그래서 재정 정책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해야 되는지. 이 이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실은 환율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 금리를 내렸을 때 실제로 환율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환율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이것이 평균적으로 거시경제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네.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은과 그 KDI가 이 이견을 보이는 것이 이제 다른 땅에 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환율이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네. 절하된다, 즉 1,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부분들은 그 내수 기업의 이익률은 낮아지고 수출 기업의 이익률은 사실상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일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네. 그 환율이 그만큼 절하가 된다면 오히려 수출 기업의 이익률은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KDI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면 KDI 사람들이 통화 정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금리만 낮추세요. 금리 안 낮추고 통화 정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적 축조, 그러니까 양쪽 완화. 양쪽 완화. 지금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완화적으로 하면 지금 금리 가만 놔두고 지금 양쪽 긴축 계속하고 있잖아요. 통화량을 좀 늘리는 조치를 통화량 지금 줄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것도 지금 줄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준이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는 못 올리지만 연준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국채 양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KDI가 몰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금리를 낮추자고 해서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서도 돈을 푸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KDI가 저 리포트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읽고 있다. 좀 세련되고 좀 격조 높게 좀 써라.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전망이 많이 틀렸으면 그래도 원장이 한번 나와서 이거 틀린 거에 대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1년에 연봉을 수억을 받는 사람들이
예? 우리는 뭐 한 시간에 겨우 5만 원, 1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수백만 명인데 네. 그렇게 전망을 잘못하고 나서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저는 그 정치가 비판을 받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저는 그래서 한국은행과 KDI가 작년도의 전망이 심각하게 틀린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고가 저는 있어야 된다.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우린 한 팀 아니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수출 품목 1위 자동차 관세는 별도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짚어서 강조를 했고요.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1%대가 아니라 정말 0%대 저성장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경 가지고 정치 싸움 할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